같이 봅시다.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 활동에서 얻은 소득. 계속적 반복적 활동에서 얻은 소득입니다. 아까 교재 쓱 지나왔는데 그 업종들 쭉 나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몇 개만 써놓은 거예요. 농업,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 또한 사업소득자분들이세요. 그래서 농업도 사업소득이고요. 임업, 건설업, 교육서비스. 그런데 농업 중에서 작물 재배업, 작물 재배업 중에서도요. 미리 좀 체크하고 갈게요. 뒤에 혼돈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원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외. 이런 예외되는 것들 때문에 뒤에 가면 좀 혼돈돼서 미리 깔고 갈게요. 작물 재배업 중에서 곡물 및 기타 식량 재배업은 미열거소득이에요. 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곡물 기타 식량 재배업은 제외, 과세 안 됩니다. 미열거소득. 그다음에 이배사 근연기 사업소득의 몇 가지예요? 6가지. 분류과세 2가지, 총 8가지. 원래는 소득세가 9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업소득에 포함됐습니다. 걔가 누구다? 부동산 임대소득. 요거를 따로 좀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하고 얻은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상의 권리라고 하면은 우리 건물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임대하면 전세. 근데 얘를 또 전세한 걸 또 대여하면 뭐 전전세. 이러한 전세권들도 우리가 임대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부동산상의 뭐가 된다? 권리가 되겠죠. 이런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공장, 공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건 이 공장 안에 기계 설비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대여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장 공업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부동산 임대업에 속해서 사업소득으로 보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로 밑줄 좀 해볼게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로 얻은 소득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 소득에 부동산상의 권리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 이러면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같아요. 그래서 얘가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왔었어요. 얘는 원래가 기타 소득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 문제내기 되게 좋았던 애들이에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로 얻은 소득은 이제 뭐다?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원래 뭐였다고요? 기타 소득. 여전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 소득이에요. 얘가 원래 뭐였는지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기타 소득. 공익사업 관련은 여전히 기타 소득입니다. 공익사업 관련. 뭐 지역권이 뭔지 지상권이 뭔지 살짝 넣어둔 거예요. 자, 여기 지역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땅 이익을 위해, 자기 땅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걸 지역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뭐 아주 간단한 예로 여기 뭐 산이 있는데 여기에 A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B 땅이 있어요. 나 여기에 물도 여기 이제 뭐 물이 있는데 그럼 A 땅 농사 지려면 여기 어떻게 해요? B 땅 여기를 터야죠. 그럼 이런 거 자기 땅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런 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해요. 여기가 A 땅인데 여기 막 사과나무를 심었어. 사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근데 요 땅 주인 A
얘가 B라고 하면 A가 고약해. 이거 내 땅 넘어왔네? 뚝 잘라버려 맨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아예 빌릴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뭐 지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땅이 있으면 백화점 있으면 어때요? 지하에서 뚫죠. 그 백화점에 연결하죠. 뭐 이런 것들 지상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임대업 여기에는 지역권, 지상권도 이제 여기 속해 있고 공장, 재단 이런 것도 속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걸 볼 건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너무 어렵게 달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쉽게 개념만 연결을 좀 하자면 어떤 공익 목적인 거, 그리고 왠지 우울한 거 이런 것들이 비과세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 갈게요. 공익 목적 이런 것들 비과세 되는 거 있습니다. 자, 순수 연구 개발에서 얻은 거, 순수 연구 및 개발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안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10년 동안 저기 지하방에 갇혀갖고 뭔가 연구해. 그래서 10년 만에 뭔가 하나 개발을 했어. 그래서 돈 벌었어. 거기까지 과세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뭐 서울대학교 또는 뭐 삼성전자 누구와 어디와 계약에 의해서 내가 막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럼 걔는 과세예요. 그래서 계약에 의한 거는 과세. 순수 연구 및 개발은 과세 안 하지만 계약에 의한 건 과세합니다. 농지 대여 소득 과세 안 해요. 농지 대여 땅, 논, 밭 빌려서 작물 재배하고 그 대여에서 얻은 소득은 과세 안 합니다. 다만 시골에 농지를 대여를 하는 게 주차장을 하기 위한 거래요. 그러면 과세해요. 주차장은 과세. 연결해서 같이 구분해 주시면 돼요. 주차장은 과세. 네.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 여기까지는 과세 안 한대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내가 뭐 한평생 일해서 80대가 됐어요. 내가 한평생 일해서 본 거를 집 한 채 샀어. 근데 또 나이 먹었으니까 그거는 또 대여를 해주고 나는 뭐 월세 살 수도 있죠. 그것까지 과세 안 한대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꼭 1주택 소유, 주택 하나 소유한 거. 요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 안 합니다. 1주택 소유,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 안 해요. 그런데 단 비싼 주택, 고가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해요. 고가주택. 그 고가주택의 범위는요. 기준시가 얼마? 9억 초과.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그리고 국외주택은 무조건 과세해요. 국외주택. 국외주택 임대소득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 얘기해도 지금도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때도 이 주택들이 임대가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아예 과세 안 했던 시절이 있어요. 얼마냐면 2천만 원까지. 그래서 총 수익금액 여기 보시면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야? 그러면 과세 안 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과세했었는데 과세를 안 했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과세하면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야. 14%. 그래서 원래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얘가 총수익금의 과세를 아예 안 하다가 이제 그 유예기간 끝나고 다시 과세할 때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는 분리과세가 없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14%. 그러니까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뭐다? 원천징수하고 과세 종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경우에는요, 이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했다 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종합과세 확정 신고는 해줘요. 뒤에다 하나 혹시 참고로 종합과세 확정 신고는 해줘요. 거기다 합산은 안 되는 거고 분리과세 하는 거니까 합산은 하는 게 아니라 신고는 합시다 이런 거. 합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산의 의미가 아니라 요 내용에 대해서 신고는 해주세요. 확정 신고는 해주세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고는 분리과세 없습니다. 네, 농가, 부업, 소득, 지금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또는 비과세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농가, 시골 가보면은요, 농경기라는 때가 있죠. 뭐 추수할 때, 모내기 하는데 이런 때가 있고, 또 휴농기라고 하는 때가 있어. 쉬는 때. 그러면 시골에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도 뭘 한다? 부업을 한다고요. 이때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농가에서 많이 하는 부업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우리 시골 가보면 다 소 키우고 돼지 키우죠. 그래서 이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이 있어요. 이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은 그 범위에 들어 있다라면 무조건 비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시골 가면 돼지, 닭, 소 이런 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게 뭐 한두 마리인가가 아니라 몇십 마리, 닭은 뭐 몇만 꽤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범위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런 거고 이 축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 3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농가부업 소득 규모의 축산은 비과세.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주 제조 소득 수도권 외 읍면인 경우에요. 연 1,200만 원 이하 전통주, 뭐 땡땡 탁주 이런 막걸리 회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통주 제조하는 수도권 외의 읍면에서 연간 1,200만 원 이하 과세 안 합니다. 그다음에 조림기간 5년 이상 임목의 체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금액. 자, 5년 이상. 우리 살림 나무 키우는 거 쉽지 않죠. 5년 이상을 키웠대요. 그래서 요거 벌채나 양도로 발생한 소득 금액 600만 원 이하. 여기까지는 과세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물 재배업, 작물 재배하는 거 이때 재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대요. 그런데 이 작물 재배도 규모 굉장히 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억 초과 고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작물 재배업은 과세 안 합니다. 얼마까지? 10억. 10억 이하. 10억 초과하는 고소득 작물 재배는 과세합니다. 그런데 단 작물 재배 중에서 아까 위에서 미리 얘기했죠. 단 곡물 및 기타 식량 재배업은 과세 안 합니다. 미월고소득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막 써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제가 표현을 다 쓴 거예요. 표현을 다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요게 주인공 얘기예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이라고 하는 우리 법인세에서 이런 게 먼저 생겼었는데요.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몇 시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 쓰고 있다가 팔아서 뭐 50만 원 벌었다. 과세돼요? 안 됩니다. 라고 했었죠. 미열고소득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비품이나 차량 운반고, 장부에 있던 거 500만 원 남았는데 얘를 800만 원에 처분을 해요. 그럼 우리는 300만 원만큼 뭐라고 회계 처리요? 유형자산 처분 2. 그럼 그거 다 뭐예요? 순자산 증가한 거죠. 그거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정자산 매각차익은 과세를 안 한 거예요. 자, 구분해 보세요. 옛날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차익은 과세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세 안 합니다. 요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별개로
법인이나 개인이나 회사마다 차량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차량들을 다 아마 업무에 쓰지도 않으면서 다 비용을 받게 되잖아요. 인정받게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 놨어요. 업무용 수명차 관련 비용 인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운행일지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업무용 수명차 비용 인정해 주겠습니다가 규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에서 나중에 점점 개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도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면 비용 인정해줄게 이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용이 인정되면 그와 관련된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과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옛날에는 비용도 인정 못 받고 관련된 수익도 과세가 안 됐었다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용 수명차 관련 비용 인정되다 보니까 개인들도 차량 등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고요. 우리 개인 중에서는 개인 소득자 중에서는 사업자도 있고 비사업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비사업자죠. 누구에 대해서만?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과세합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좀 복잡해요. 여기저기. 원래는 과세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 과세 안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제 과세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 그래서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으로 과세요. 뭔가 소득이 생기면 수익이 생기면 과세하죠. 그에 따른 우리 양도시의 세법상의 장부가액은 또 필요경비 인정받아요. 근데 차량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차량의 유형자산 말고 다른 기타의 자산들도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차량 등이죠. 차량 등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으로 보고 관련된 세법상의 장부 금액을 또 필요 경비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형 고정자산 중에서 부동산도 있다고요. 근데 그 부동산은 제외예요. 왜? 양도세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연결하려면 차량이나 기계 같은 거. 차량이나 기계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 되게 자주 나왔었어요. 개인 사업자 차량 매각 차익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였어요. 옛날 문제에서는. 근데 이제는 앞에 단서가 붙어야겠죠. 누구만 과세한다? 복식부기 의무자. 그래서 여기저기 다 헷갈릴 수 있는 거라서 아예 이 표현을 제가 다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미열거소득이라서 과세 안 했는데 그러니 비사업자들은 여전히 과세 안 하고 관련해서 비용 인정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세요. 다음에 이거 전년도에 개정된 건데 연근해요. 내수면 발생한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비과세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실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할 거예요. 보세요. 소득세법에서의 총수익금액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으로 한번 챙기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뒤로 넘어가시고. 자, 총수익 금액. 보시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다가 밑줄을 딱 해주세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우리 매출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매출. 그래서 돈 버는 거 사업 수익 금액이 될 거고요. 근데 이때 이 사업 수익 금액에는요. 우리 매출한 거에서 누구? 매출 차감되는 항목은 빠집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 때도 이렇게 연결했었고요. 회계 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언제도 이렇게 했어요?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할 때에도 그때도 다 동일하게 요거 적용된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받은 판매 장려금 밑줄, 받은 판매 장려금 뭔가 얻은 거 총 수익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요. 자, 이것도 부가가치세 때 살짝 연결됐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판매 장려금 만약에 지급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지급한 쪽은요. 판매 장려금 지급한 쪽은 돈 나간 거 필요 경비가 돼요. 필요 경비. 지급한 쪽은 필요 경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받은 쪽은 뭐가 된다? 총 수익 금액.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당초 필요 경비 산입. 네, 처음에 우리가 비용을 인정받았던 게 이때요. 비용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줄었겠죠. 그러니까 이익을 다 줄여놨어. 그런데 그게 나한테 돌아왔대요. 그럼 다시 이익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당초에 필요 경비를 산입한 게 환급됐다. 환급됐다라고 하면 총 수익 금액 산입이 됩니다. 총 수익 금액 산입. 우리 재산세 같은 거 납부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세금과 공과라고 비용으로 인식했겠죠. 근데 그게 환급해서 돌아왔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총 수익 금액 산입을 시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회사 입장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필요 경비 불산입, 비용 인정 못 받았대요. 그럼 이익에 영향 안 미쳤겠죠. 그게 다시 돌아왔다. 그럼 과세하면 돼요? 안 되겠죠. 총수익 금액 불산입, 총수익 금액 불산입. 그래서 이 총수익 금액 불산입하는 필요경비 불산입부터 하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요. 소득세예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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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법인 입장에서 회계를 배웠으니 그 회계에서의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수익에서 해볼게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간단히 연결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비용을 빼요. 비용을 빼면 누가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엔 어쨌든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회사가 당기 이익에다가 법인세를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그 법인세도 올해 번 거에 대한 비용이니까 우리 손익계산서에 여기 마지막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하고 밑에 누굴 빼줬어요? 법인세를 빼줬죠. 법인세 비용을 이렇게 뺐습니다. 그럼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수익이 1,000원이래요. 수익이 1,000원. 비용이 500원. 500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익은 얼마? 500원. 500원이래요.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 만약에 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원.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원이 되죠. 당기 순이익은 400원이 됩니다. 400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뭘 구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한 거죠. 이걸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익을 얘를 계산해야 돼요? 얘를 계산해야 돼요? 이걸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 이 비용은 포함되면 안 되겠죠. 비용을 인정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법에 가셔서도요. 제일 먼저 송금불산이 되는 게 법인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소득세도 뭘 구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 이 소득세 세금 나간 거 비용 인정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그게 만약에 환급됐다? 당연히 총수익금액 불산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 구하기 위한 거니까 얘는 빼줍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게 돌아왔다면 과세 안 됩니다. 우리 회계했을 때 이런 개념이 있었죠.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 수증 이익 공짜로 받았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자산을 공짜로 받았대요. 주말에 혹시 유형자산 들으셨나요? 자산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거 자산 수증 이익 수익이죠. 그다음에 부채가 있었는데 갚지 말래요.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부르죠. 원칙은요. 뭐가 됐든 다 이득이니까 총수익 금액 산입이 맞아요. 그런데 이 자산 수중 이익, 채무 면제 이익이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서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온 게 넘어왔어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자산을 공짜로 받았거나 채무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건 어때요? 안 그래도 우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받은 것까지 과세되면 우울하겠죠. 얘는 총수익 금액 불산이. 총수익 금액 불산이. 우울하잖아. 아, 과세 안 합니다. 총수익 금액 불산이. 하지만 원칙은 뭔가 이득이니까 그때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과 무관하게 뭔가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여기 이제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여세. 되죠. 소득세가 아니라. 재고자산 가사용으로 소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인은 그런 경우가 덜하지만 개인들은 이런 경우 많죠. 내가 요거 파는 사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도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회사에 있는 것들 집어다가 집에 갖다 놓고 이러는 경우 많죠. 그 얘기예요.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거.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다. 그럼 이것도 원칙은 다 뭐가 된다라는 거요? 총수익 금액 산입이 됩니다. 라는 얘기요. 총수익 금액 산입.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표자, 개인 사업자잖아요. 자기한테 뭔가 이득인 건, 총수익 금액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에게 이득인 거. 막 써요. 개념이 챙겨야 되니까 나에게 이득은 과세인 거예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100원짜리 사와서 200원에 팔아요. 근데 소비자한테 팔면 2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건데 우리 집에 갖다 놨대요. 그럼 나한테 얼마의 이득인 거다? 200원. 대신에 그거를 총수익 금액으로 보니까 이거 사왔을 때 100원 주고 사온 거 대신에 비용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원가는 어떻게 해준다? 필요경비 산입 수익비용 대응원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 전제 있죠. 업무용 승용차 등의 유형 고정 자산, 매각 차익은 총수익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세 안 합니다를 앞에다 써놓은 거였고요. 여기는 총수익 금액 파트니까 한 번 더 넣었어요. 양도시 세법상의 장부가액은 만약에 손실 발생하면 역시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전제가 누구? 복식부기 의무자. 그다음에 간주 임대료 기억나시죠? 원래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보겠습니다. 라는 건데요.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간주 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총수익 금액이 됩니다.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기가 펜으로 잘 될까?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and 그리고 그러니까
주택이 3개거나 보증금 합에 3억 초과거나 하면 수익 금액으로 과세합니다가 아니라 주택을 3개 보유하고 합계 금액도 3억 초과하면 총 수익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이 5억이나 돼요. 5억 많아. 근데 주택이 2개래. 그러면 이 간주인대로 총 수익 금액 과세 안 합니다가 되죠. 주택이 4채래요. 그런데 보증금 합계액이 2억이래요. 그럼 과세 안 합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요거 그리고예요. 요거 그리고. 그래서 이때 주택의 수는요 체크해 주세요. 주택의 수는 이때는 부부 합산을 해요. 부부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 다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제외입니다. 사업 관련 보험 차이. 우리 지난번에 퇴직급여 복습 한번 하셨었죠. 그래서 회사가 운용합니다.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기에 따른 어떤 운용 수익이 생겼다. 사업과 관련 보험 차이. 이거 총 수익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 써볼까요? 우리 개인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의 급여. 또는 퇴직급여.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용은 인정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요. 이 소득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그럼 또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요. 앞으로 제가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건데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죠. 연령이 요건이 충족되고 소득이 있으면 국민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나중에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죠. 그러니 연금에 납부하는 건 어떻게 된다? 또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어디서 인정해 주냐면 다 같이 종합소득공제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하는 건 여러분이나 대표자나 요 대표자나 종합소득공제에서 해줍니다. 자, 전 국민이 하는 거 요거는 종합소득공제. 직장 가입으로 가입되는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직장 가입 건강보험은 필요경비 산입이에요. 필요경비 산입. 당연히 직원들에 대한 사대보험도 필요경비 산입이 되겠죠.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가족 사업하는 경우 있죠. 가족들이 이제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직원으로만 올려놓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는 당연히 필요경비 불산입이요. 근데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면 가족도 당연히 필요경비 산입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지문에 이제 간혹 언급이 돼요. 가족인 경우에도 실제 업무를 하게 되면 비용 인정됩니다. 또 연결하시고. 다 하고 이제 교재로 남는 거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소득세라고 하는 건 왜 과세돼요? 여러분 소득세. 소득이 내가 1년 동안 그냥 집에만 있었어.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소득세 낼 일이 있어요? 없죠. 소득이 생겨야지 되는 거예요. 자, 뭔가 플러스가 돼야지 소득이고 그래야지 과세인 거죠. 그럼 여기다 순서대로 써보세요. 2줄로 2배사 금연기, 2배사 금연기, 이자, 해당. 근로, 연금. 이런 소득들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한번 써볼까요? 원래는 별도의 소득으로 과세됐는데 사업소득에 포함된 애가 있습니다. 여기 살짝 들어간 거 누구? 부동산 임대소득.
자, 다시 돌아갑니다. 2배사 근연기라고 하는 이러한 소득들이요. 뭔가가 나한테 플러스가 있어야지만 과세가 되는데 2배사 근연기 중에서 플러스가 나오지 않는 애가 있어요.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애 누구예요? 이자는 뭔가 이자가 생겨야지 과세되겠죠. 근로소득이 있어야지 과세되고 연금소득이 있어야지 과세가 되는데 얘는 뭔가가 나가 플러스가 없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누구? 사업소득. 회사가 항상 잘 돼서 이익만 나는 게 아니라 결손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났대요.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산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뭔가 플러스가 나와야지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한다? 메꿔야죠. 이 마이너스를 뭐라고 하냐면 결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손금을 공제해요. 결손금을 메꿉니다. 결손금 공제. 결손금 공제. 마이너스 나는 걸 냈고요. 그래야지 플러스로서 소득세 과세되니까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웠어요. 자 보시면은 보세요.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났대요. 그러면 어디로 메꾸냐면 근로소득으로 메꿔요. 근데도 마이너스가 너무 커. 연금소득으로 메꿔요. 그래도 안 돼? 기타. 그러면 이자로 메꿔요. 그리고 배당으로 메꿔요. 그래서 결손금 공제 순서는 2배사 근연기에서 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어떻게? 근연기 2배 이렇게 메꿔가시면 돼요. 순서대로 써보세요. 앞자리만 따도 되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글로. 여러분들은 칸 잘 맞춰서 하세요.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배사 근연기 이렇게 외웠다가 문제 나오면은 사업에서 마이너스 났으니까 근연기 2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이 원래 별도의 소득이었다가 들어온 애가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당초부터 계속 티를 냈던 거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 소득에서 공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났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면 그냥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서만 마이너스 됩니다. 주거용은 돼요. 다른 소득에서도 공제가 됩니다. 자, 다시 앞에 봐주세요. 만약에 올해에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메꾸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년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2월 결손금 공제. 내년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왔어요. 전년도에 사업에 마이너스 난 거. 올해 누구부터 빼면 될까요? 사업. 그래서 사업부터 사근연기 2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 외워둔 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10년이었다가 15년으로 확대됐어요. 옛날에 마이너스 나온 거 계속 넘어오고 할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그럼 2월 결손금도 있고 결손금도 있다고 하면 2월 결손금도 있고 이제 당해에 결손금도 있다고 하면 누구부터 공제해야 될까요? 얘부터.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올해에 1년치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전체 요거에 대해서 플러스가 있어야지 전년도에 마이너스도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올해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것부터 다 메꿔놓고 플러스인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러니 누구부터? 올해 거 먼저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이 정도까지 포인트 살펴보셨고 교재로 가볼게요. 교재로 가봅시다.
페이지가 281페이지 거기서부터 쓱 지나갈게요. 사업소득, 그래서 여기 열거돼 있는 거, 열거소득이잖아요. 우리는 열거한 거에 과세되니까 쭉 열거가 되어 있대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그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됐습니다. 부동산상의 권리. 그러면서 공익 목적, 요거는 여전히 기타 소득입니다. 이런 것도 챙겨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에 농가 부업 등이라든지 이런 거 챙겨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뭐 3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전통주는 1,200만 원 이하. 600만 원 이하의 5년 이상. 그다음에 전답. 이런 거 구분해서 한 번씩 보시면 되세요. 그 박스 안에 이제 이 내용이 사업소득 수익금액 그 내용이 아까 했던 부분인데 프린트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쓱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200원의 매출을 하면 사업 수익 금액은 당연히 총 수익 금액이 산입되는 부분이죠. 이때 얘네들은 제외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계속 연결을 하면 준 쪽은 비용이요. 그러니 받은 쪽은 뭐다? 수익으로 잡겠습니다. 요 얘기고 아까 소득세 얘기했었죠. 또는 뭐 재산세가 되더라도 필요 경비로 인정된 거가 한입되면 그거는 수익 금액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교재는요 원칙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 수중 이익 원칙은 뭐다? 요거는 총 수익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제가 써드린 프린트의 내용이 더 광범위하고 그렇게 알고 가시면 맞아요.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보험 차익 수익 금액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사용으로 소비됐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나에게 이득이니까 그 시가만큼은 총수익 금액, 그 원가는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 보시고 넘어갈게요. 필요 경비 부분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100원에 사왔습니다. 그때 원재료의 매입 가격 그리고 그 부대 비용 다 더하죠. 결국에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잖아요. 그 얘기요. 그거 비용 인정됩니다. 근데 이때 매입 땡땡땡 매입에 차감 항목들이 있었죠. 그거 빼줍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판매 장려금 이런 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종업원 급여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비용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자의 가족, 실제로 일하고 있다라면 그 인건비 비용 인정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비용, 건강, 고용,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 역시 비용 인정됩니다. 사업소득 관련해서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요거 70만 원까지는 이거 뒤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보험료는 비용 인정돼요. 그런데 요 7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필요경비 인정이 될 거예요. 어쨌든 다 이제 필요경비가 되겠죠. 보험료 부담하는 거는. 이거는 근로소득자 입장이니까 근로소득 때 해도 돼요. 그다음에 국민건강, 노인장기, 요양보험,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는 본인보험료 아까 써드렸죠? 이런 거 됩니다.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금,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거 있죠? 그거 비용 인정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익금액, 그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임 한 방에 같이 나와준대요. 총 수익금액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액, 비용 인정도 안 되고 환급한 것도 수익금액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응되는 필요경비,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한 거 필요경비도 인정 안 해줍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익이 있겠죠.
전년도에서 이렇게 넘어온 게 올해 소득인가요? 당연히 아닌 거죠. 전년도에서 2월 된 소득 금액, 수익 금액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에서 언급되면 막연하니까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 200원의 물건을 팔아요. 매출이죠. 뭐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과세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하면 20원만큼, 이 200원에 20원만큼 매출하면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부가세 예수금이요. 근데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나의 수익 금액인가요? 아니죠. 이건 받아놨다가 나갈 거잖아요.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출세의 뭐다? 수익 금액 아닙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상품을 매입을 해요. 상품을 100원을 매입하면 이때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10원 있죠. 10원. 그럼 내가 지금은 부담했다고요. 부담한 이 10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안 되죠. 이거 뭐 할 거요? 공제 받는 거잖아요. 필요경비 인정 안 됩니다. 여기 써 있네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되면 혼돈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하세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부담은 했는데 공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공제가 안 되는 거.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됐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비용 인정돼요. 불공제 매입세액은 만약에 상품을 샀는데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얘가 공제가 안 됐대. 그럼 우리 어떻게 처리해요? 해당 항목에 포함이죠. 110원. 팔리면 뭐가 돼요? 매출원가. 그럼 그거는 뭐가 된다? 다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불공제 매입세액은 경비라고 써볼게요. 국세나 지방세 과호 환급받은 이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거 우리 환급받았다고 가세하면 안 되겠죠. 자산 임의평가이익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수익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따라오는 게 있죠. 복식부기 의무자 과세됩니다. 그건 앞에서 정리한 거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조금 난이도 있는 내용인데 뭐 건설자금 충당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뭐 이런 것들 성격을 좀 구분하시면 어쨌든 인정 안 된대요. 당연히 업무 관련 없는 거 인정 안 해줍니다. 뭐 여기서 한 문제도 출제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세무 2급이잖아요. 법인세 가기 전에 유사한 성격의 소득세에서 사업소득세가 이 정도의 개념이구나 좀 챙겨가세요. 조금 나중에 확장시키시면 되죠. 사업소득 수익금액 이거 우리 재고자산 때 배웠던 거하고 유사해요. 회계 때 나왔던 거하고 유사하고 또 부가가치세에서 나왔던 공급식이랑도 유사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챙겨볼게요. 회계 때 연결하시면 돼요. 회계 때 거. 그래서 사업소득의 수익금액 재고자산 판매, 일반 판매 언제? 인도한 날 중요하죠. 물건 팔았을 때 인도하는 날. 시용 판매 있죠? 시용이 뭐요? 한번 써보고 하나 먹어보고 사세요. 그럼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자가 네 살게요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수익을 인식합니다 라고 했고요. 위탁 판매 있었어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이렇게 맡겨요. 수탁자에게 물건 보냈다고 수익 아니라 수탁자가 언제 팔게 되면 수익입니다. 이거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생각하면 되잖아요. 홈쇼핑이 위탁 판매하는 곳이죠. 우리가 뭐 홈쇼핑에 1톤치 물건 보냈다고 회사가 수익이라고 해요? 아니죠. 홈쇼핑에서 팔아야지 수익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재고자산 외의 자산, 뭐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난감하죠. 이거 다 외울 수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된 부분들만 좀 명확하게 구분하자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이거 회계 때 수익 인식과 같아요. 장기 할부입니다. 장기 할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가방을 샀습니다. 300만 원짜리. 절대 돈 주고 안 사죠. 30개월 할부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뭐 할 거라고요? 당연히 가방 가져오겠죠. 그래서 할부라는 건 인도 후예요. 그래서 장기가 됐던 단기가 됐던 언제 요거 인도 하는 날이 원칙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장기가 들어가면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수용합니다.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건설, 용역 이런 것들을 단기인 경우에는 완성 기준, 장기인 경우에는 저 이거 외우라고 회계 때 이거 어떻게 외우시라고 하냐면요. 건설이잖아. 건설 용역이니까 같이 봐. 그래서 건설, 건물 1층, 2층, 3층 올립니다. 진행 기준. 장기 건설은 진행 기준. 단기는 완성. 금방 끝나니까. 이렇게 연결.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의 경우 약정이 있다라면 약정한 날. 없다라고 하면 실제 지급받기로 한 날. 인정 용역,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이렇게 해서 수입 시기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사업소득 과세 방법,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연결할게요.